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교토 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 체제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기후 전문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에서 개막을 했는데 이 총회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후변화는 한 나라만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네.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로부터 3년 후부터 당사국 총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당사국이라는 것은 그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총회가 열리고 있고 이제 대륙을 바꿔가면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신기후 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자청을 해서 원래 유럽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죠. 네, 신기후 체제 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현재의 교토 의정서가 좀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교토 의정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 내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게 만든 그러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물론 있지만 또 유일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뭐 선진국들만의 의무 감축을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교토 의정서가 이제 출발할 때는 선진국의 감축이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세계 배출량으로 봤을 때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해서 이 개도국에서 줄이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금 이제 신기후 체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토 의정서는 사실은 미국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서 빠져 있었고요. 또 뭐 중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 개도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 비춰보면 이제 신기후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후변화 당사국 가운데 180개국 이상이 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이번 파리 의정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토 의정서에는 38개 국가만 대상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교토 의정서에 그 동의하고 이제 그 서명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 감축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38개였는데 이번에 이제 뭐 180개 국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196개 당사국이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교토 의정서와 이번 신기후 체제가 다른 점은 교토 의정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각 국가가 그것을 나눠서 가지는 부담을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아래로부터 상향식 감축 논의를 해보자 해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저희 협상 내용으로 보면은 5년마다 그 목표를 갱신해 가면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인 목표를 내는 방식으로 우리 국제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2도씨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보자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번 총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합의 도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기후변화 협상 역사를 살펴보면은 미국이 이제 선진국 대표 주자로서 이제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을 해왔고 또 중국은 뭐 G77이라든가 이런 그 개도국들의 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개도국 입장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두 국가가 굉장히 이 갈등 속에서 이 기후변화 총회를 이제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으로 좀 해보자 이런 그 합의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두 나라가 자국 그 사정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또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되면서 이제 그 석탄 중심의 이 발전 시스템을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리고 이제 INDC라는 그 체제 자체가 자발적인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암초는 지금 제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파리 협상이 좀 순탄치 않다면 아마 이 방금 말씀하시는 이 재정 지원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재정 지원 문제는 과거의 기후변화 협상 그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로 이제 저 부상이 돼서 그 협상을 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거 선진국들이 했던 것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개도국들이 이제 다른 방향의 과거의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경제 발전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재정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의 문제에 책임을 선진국들이 많이 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 그것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1년에 1,0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 우리 송도에 와 있는 그 녹색 기후 기금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한 금액만큼 지금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을 아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같은 재정 지원이 재원 지원이 그 협정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개도국들은 지금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신기후 체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토정서 체제는 이제 선진국들의 의무 감축이었다면은 지금은 개도국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개도국들이 양보를 한 셈입니다. 선진국들에게. 근데 재정 지원마저도 선진국들이 약속을 어긴다 하면은 개도국들이 이 체제 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예. 그리고 논의되는 핵심 의제 중에 조금 전에 2도 목표를 거론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우선 듣고 싶네요. 예, 2도씨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을 얘기하는데요. 1880년 정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뭐 영구 동토층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도씨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낸 그 감축 목표를 다 종합했을 때 2도씨 목표를 지금 달성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 2.7도씨 정도 오를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이번 파리 총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또 파리 총회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그 남은 협상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도씨 목표가 과학적인 예측이 아니다, 뭐 정치적 의제다, 정책적 행동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부 뭐 미국의 이제 그 석유 산업에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2도씨 목표가 지금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2도씨 목표는 IPCC라는 그 유엔의 과학자 집단, 우리 얼마 전에 이회성 박사가 IPCC 의장으로 선출이 됐었죠. 예, 그 과학자 집단에서 이제 내는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IPCC 보고서는
2,500명 정도의 그 과학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과학자들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196개 당사국에 모두 그 초안을 다 보내서 그 국가에 또 검토를 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뭐 불확실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 도시를 막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변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총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요. 국내외에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기후변화 대응 과제가 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방향을 잘 잡고 또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간다면은 기후변화 대응이 반드시 어떤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제조업을 보든 간에 뭐 여러 그 업종들의 그 발전 속도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예. 또 뭐 우리나라 지금 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러한 산업들이 잘 커나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만들어 나간다면은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그 기후변화 대응을 지렛대 삼아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라든가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그러니까 전력 소비자가 또 생산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제가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전력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미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를 송전선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가 뭐 그 메고 다니는 배낭에도 이제 태양광을 붙여서 우리 간단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바뀌게 되면서 그 생산해낸 전기를 본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이제 다른 타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끼면은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시장이 이미 열려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메가와트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전력을 아끼면 아낀 만큼을 시장에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미 열려 있는데 일반 뭐 개인들이 참여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병욱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